최근 들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버리면서 장기간의 저금리에다가 그 위에 막대한 유동성까지 또 추가적인 살포가 들어가다 보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투자 상품에 상당히 큰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쌓여져 있는 이 실물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 사회를 살고 있는 개개인들의 소득도 늘었느냐라는 점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도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첨단화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전개가 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도 성장을 이뤄냈었던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득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몇백 배, 많게는 뭐 몇천 배까지도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자, 이제부터 새롭게 소득을 창출해내게 되는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는 이 가격, 실물 가격에 올라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굉장히 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1인 가구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의 증가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매스컴에서 화두가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 있는 유럽,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난다 그래서 다시 3인, 4인, 5인 가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어떤 트렌드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1인 가구가 증가세가 워낙에 가팔라지다 보니까 1인 가구 인구만 하더라도 1억 명에 달하고 있고 이게 근시일 내에는 4억 명까지도 갈 것으로 예측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소비라던가 주거에 대한 트렌드 역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들 역시도 1인 가구, 2인 가구, 스몰 형태, 작은 형태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확산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계속해서 혼인 건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출산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로 줄어드는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변화로서 싱글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또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1인 가구가 그냥 본인 혼자서 번 돈을 가지고 본인을 위해 쓰는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로나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품에 대한 소비만큼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 싱글 이코노미,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형태의 이런 소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각종 영역에서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춰서 공급을 노선을 짜기 위해서 이 개인 혼자 사는 분들과 간혹 가다가 둘이 사시는 이런 분들 1, 2인 가구 위주의 이런 공급 전략을 짜고 있는데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전략을 짜야 되실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현대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떤 산업 형태가 가더라도 자연 발생적으로 이 집약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의 인구를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국에 있는 인구가 다시 도심부로 재도심화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1, 2인 가구가 어떤 형태의 주거를 선택하게 될 것이냐. 일단은 매매로서 접근을 하는 분들보다는 임차로서 이 시장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제도의 낮은 금리 상태에서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소형 주택들의 전세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작은 금액 형태의 갭 투자가 임대 사업자와 만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과 별도로 해서 구분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 혜택을 받으면서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주택에 대한 비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 주택으로서 거주 목적으로서 계속 보유를 하면서 작은 금액으로서 투자 영위를 할 수 있는 형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선거철에 대한 표심 논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 무리한 공약을 내건다거나 아니면 여태까지 했었던 정책적인 일관성을 해칠 만한 그런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이 세금에 대한 부분.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이런 재산세 같은 세제, 보유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격선, 이제 인하받을 수 있는 가격선을 6억이 아니라 9억 내지 12억까지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것 이외에도 뭐 GTX D 노선이 서울과 직통되는 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노선 수정을 해야 된다, 용산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강남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나오는 모든 이런 이슈들이 과거에도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던 문제인데,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표심 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노선을 수정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의 가장 강력한 가격 정책은 양도세를 강화시켜서 다주택자들의 차액을 상당 부분 국고로 환수를 하고, 또 팔지 않고서 끌고 가는 분들 역시 보유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를 시키면서 그 보유에 대한 이득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형태로 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버티고 뗐으면 풀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일관성을 해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정책의 효과가 늦게나마라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심리적인 뚝방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